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고용지표 그리고 연준의 12월 FOMC 의사록을 확인하면서 다우는 상승했고요. S&P 500은 강보합, 나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루 장중에도 이렇게 좀 출렁거림이 있었는데요. 장 초반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 부과를 위해서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려 한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10년물 미국 지수 수익률이 4.7%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공개된 12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또 금리 인하를 늦출 것이라는 내용을 또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3대 지수 잘 버텨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려면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발언하자 그동안 폭등세를 이어오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은 이제 금요일에 발표될 12월 고용 보고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에 1% 넘게 오르면서 2,52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조선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도 올랐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 넘게 오르면서 황제조 자리를 되찾기도 했죠. 지난해 수익률 최하위를 기록하던 국내 증시, 올 들어서는 지금 전 세계 수익률 1위를 기록 중인데 오늘도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면서 증시타임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원에서는 장기화된 경영권 분쟁으로 주주들의 속을 태운 기업들의 현 상황과 권리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소액 주주들의 집단 행동이 또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안감에 시장은 좀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 등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실행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금리 인하 경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같은 우려의 시장의 투자 심리는 좀처럼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는 등락을 반복한 끝에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마감 상황을 보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25%, 0.16%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만 0.06% 떨어졌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이 엇갈린 채 마감됐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떨어졌던 엔비디아는 장초반 상승하나 싶더니 다시 오늘 소폭 떨어졌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0.2%, 0.52%로 상승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장초반 하락하던 테슬라는 오늘 0.15% 올랐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등락이 혼재됐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에 이슈가 됐던 소식부터 살펴보면 간밤 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동맹국들과 적성국 모두에 대규모 보편 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요. 만일 트럼프가 국가 경제 비상 사태를 선포할 경우 국가 안보를 증명하지 않아도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물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만큼 관세 정책의 강도가 더 높아지고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이런 불안감은 FOMC 의사록에서도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최근 기대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와 또 무역 및 이민 정책의 변화 가능성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위험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하게 트럼프 당선인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의 이민과 통상 정책 변경이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언급이 당시 회의에서 최소 4차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많은 의원들은 현재 정책 금리가 9월에 비해서 크게 낮아진 상태라면서 앞으로 추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이를 봤을 때 올해 연준은 금리를 매우 천천히 내릴 것으로 보이죠. 다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거세지다 보니 월러 연준 의사는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중기적으로 2% 목표치를 향해 계속 진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세로 물가가 오른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이 상당하거나 혹은 꾸준한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또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이면서 2025년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공개된 고용 지표는 혼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미국의 민간 고용 건수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고용이 12만 2천 건 증가하면서 지난달 수치를 하회했고요. 또 지난 8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또 특히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은 4.6% 증가하면서 2021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둔화했는데요. 이를 보고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이 완만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주 대비해서 또다시 감소하면서 고용지표가 엇갈린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새롭게 실업수당을 청구한 수는 20만 1,000건으로 직전주 대비해서 10,000건 줄어들었고요.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 저녁에 나올 12월 고용보고서인데 이 보고서가 두 지표 중 어떤 지표의 내용을 더 뒷받침해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들을 살펴보시죠. 구글의 윌로우 칩 개발 이후 파죽지세로 오르던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젠슨황 CEO의 한마디에 오늘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가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려면 최소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악재로 작용한 것인데요. 예상보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까지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자 오늘 아이온큐는 39% 떨어졌고요. 리게트 컴퓨팅은 45.41%, 또 퀀텀 컴퓨팅도 43.34% 떨어지면서 폭락했습니다. 국가 경제비상 사태 선포 소식에 오르던 국채금리는 다행히 30년물 국채금리 수요가 견조하게 나오면서 상승폭을 줄여나갔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올랐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로 1% 넘게 내렸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3달러, 76달러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산재되어 있는 시장, 이제 단기적으로 믿을 것은 내일 공개될 12월 고용보고서인데요. 시장이 이를 기점으로 다시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을지 확인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의 한마디에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젠슨 황 CEO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가 궤도에 오르기까지 아직은 한참이나 남았다 내다봤는데요. 초기 단계까지도 15년은 걸리고 30년은 지나야 후기 단계에 들어가지 않겠냐며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올 때까지 좋기 20년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구글이 10셉틸리언 10자년이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푸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 발표에 큰 관심을 받으면서 양자 컴퓨팅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와 기대감에 그동안 관련주들도 급등했는데 젠슨 황 CEO의 한마디에 수요일장 아이온큐는 39%, 리게티와 퀀텀 컴퓨팅은 각각 45%, 43% 고꾸라졌습니다. 마이크론이 HBM 레이스에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싱가포르의 첫 고대역폭 메모리 HBM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요. 70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이 투입되고요. 내년 가동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HBM은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에 공급될 계획입니다. 현재 마이크론은 대만 공장에서 HBM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에 착공하는 싱가포르 공장과 내년 미국 아이다호주 그리고 내후년 미국 뉴욕, 일본 히로시마 공장에서도 HBM 생산 시설을 가동할 예정이고요. 지난해 말 기준 생산 능력은 약 월 2만 장 수준으로 집계됐는데 올해 말까지 6만 장 규모로 확대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경쟁사를 따라잡으며 시장 점유율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마이크론의 핵심 파트너사인 한미반도체가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초청받아 곽동신 회장이 자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반도체 드림팀으로 불리는 라피더스는 브로드컴과 손을 잡았습니다. 오는 6월까지 2나노 반도체 시제품을 공급할 예정인데요. 석 달 뒤 2나노 제품 시험 생산에 나서고 내후년 양산 공장을 가동할 계획인데 브로드컴은 라피더스 제품의 성능을 확인한 뒤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등 생산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라피더스는 제2의 엔비디아로 급부상한 브로드컴과 손잡으면서 큰손 고객인 구글과 메타 등을 흡수할 수 있게 되고요. 미용계좌의 신문은 유력 고객을 위한 시제품 생산이 성공하면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월가에서 미국 증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공지능 투자 열풍과 강한 경제 성장률, 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미국 증시가 새해 들어 조정을 받자 월가에서 각종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데요.
당장 글로벌 헤지 펀드들도 발을 빼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 펀드들은 지난 12월 27일부터 1월 3일까지 5거래일 연속 미국 주식을 순매도했는데요. 지난해 6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장 빠른 수준이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 초기 랠리를 보였던 헬스케어, 금융, 산업 섹터에서 가장 많은 매도세가 발생했고 특히 헤지 펀드의 숏 포지션이 매도세를 주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월가에서 헤지펀드 거물로 불리는 댄날스 역시 올해 가장 선호하는 투자처로 현금을 꼽으며 변동성에 대비하라 경고하기도 했고요. 또 월가의 전설적 투자자 하워드 막스 역시 미국 증시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에 우려를 표하면서 단기적으로 큰 폭의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막스 회장은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이 22배에 달한다며 높은 PER은 역사적으로 낮은 장기 수익률로 이어졌다. 현재 수준이라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2%에서 마이너스 2%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분석했고요. 또 높은 밸류에이션이 단기간에 조정될 경우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 당시와 유사한 급격한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유리기판주가 어제에 이어 또 강세 보였는데요. SKC가 CES 2025에서 글라스 기판을 공개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SKC는 SK그룹 4개 계열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시관 내 AI 데이터 센터 구역에서 글라스 기판의 실물을 전시하는데요. 글라스 기판은 현재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AI 서버의 속도를 끌어올릴 솔루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SKC는 세계 최초로 반도체 글라스 기판 상업화 기업으로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아 미국 정부로부터 생산 보조금과 R&D 보조금도 확보했는데요. 이를 통해 치열해지는 반도체 경쟁에서 기술 우위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주들도 같이 올랐는데 먼저 호재가 있었던 SKC가 12.55% 올랐고 또 피롭틱스와 JNTC가 7% 넘게 뛰었습니다. 캠트로닉스는 5.7%, 또 HP 테크놀로지가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HBM 관련주도 시세 분출했는데요. 어제 HBM을 끌어올린 건 삼성전자였습니다. 지난해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6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죠. 그런데도 주가는 상승했는데요. 젠순왕 CEO의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젠순왕 CEO는 삼성전자의 HBM에 대해 현재 테스트 중이며 성공을 확신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메모리 공급사로 마이크론만 언급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공급업체이고 내가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답했는데요. 이를 통해 이 둘의 디램이 엔비디아 제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6만 5천 원으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제시했는데요. 이미 실적 부진이 주가에 다 반영돼서 매수 매력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한미반도체가 14.31%, YC가 13.22% 올랐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12.5% 올랐고 KC텍과 워트가 8% 넘으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확산 중인 변종 엠폭스 감염 환자가 프랑스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이에 어제 엠폭스 주가 뛰었는데요. 현지 시간 7일 프랑스 보건부는 브르타뉴 지방 거주자가 엠폭스 변종 하위 계통에 감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감염자는 중앙아프리카를 직접 여행한 적은 없지만 이곳에서 귀국한 2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엠폭스는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치명률이 높고 전파 속도도 빠릅니다. 지난해 초부터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변종 엠폭스가 확산하자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8월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요. 그러면서 엠폭스 관련주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어제장에선 특히 세니젠이 강세 보였습니다. 세니젠은 엠폭스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리얼타임 PCR 키트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세니젠이 상한가 기록했고 셀레믹스가 8.95%, 녹십자 MS가 8.92% 올랐고요. 제놀로션이 5.24%, 휴마시스가 3% 넘게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주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계속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특히 유한양행이 강세 보였습니다.
유한양행이 개발한 폐암 치료제 랭라자의 글로벌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유한양행의 파트너사인 존슨앤존슨이 랭라자와 아미 반타닙 병용요법의 3상 임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제약업계에선 이번 결과가 신약의 상업화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호재에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현대 ADM이 상한가 기록했고 메타케어, 셀로맥스 사이언스, 또 WSA가 모두 14% 넘게 뛰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재가 있었던 유한양행은 10.1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가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2,520선까지 단숨에 회복했죠. 삼성전자 어닝 쇼크에도 주가가 크게 오른 영향이 큰데요. 위기를 곧 기회로 인식한 역발상적인 투자 심리가 코스피 2,500을 회복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일단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을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투자 포인트들 체크하시죠. 코스피가 1.2% 가까이 올라서 29거래일 만에 2,52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0.2% 가까이 추가 상승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4.7% 가까이 치솟고 개장 전에 삼성전자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잠정 실적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바닥 포고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면서 시장에는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수급적인 상황도 잘 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기관도 1,100억 원 가까이 사자 포지션을 취하면서 지수 상승에 힘이 됐습니다. 개인만 홀로 3,8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1,2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 기관 역시도 1,300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못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홀로 2,515억 원 사자세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역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인덱스 차원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어제 3.4% 올랐습니다. 어닝 쇼크에도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HBM 퀄 테스트 성공을 확신한다는 또 발언과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의 부진한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는 보고서를 낸 점 등이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모처럼 외국인 순매수 1위를 기록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대체로 좋았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대 오름세 기록했고 현대차와 기아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네이버만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2차 전지 대표주가 강했던 반면 제약 바이오 섹터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하락했습니다. 우선 2차 전지 대표주 에코프로비엠이 3.8%, 에코프로가 4.49% 상승했고요. 엔캠도 1%대 오르면서 시총 10위권에 재진입했습니다. 반면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는 알테오젠이 5% 가까이, 릴가캠바이오와 삼천당 제약이 각각 3.2%, 0.37% 약세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원 50전 올라서 1,45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에 환율은 1,45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109를 넘는 강세를 유지하면서 오늘 새벽 6시 기준 역외 환율이 다시 오르면서 1,459원 90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1,460원 선을 다시 넘기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등 굵직한 업종들이 모두 강했습니다. 그럼 이런 상승세를 탈 다음 타자는 누구일까요? 증권가에서는 엔터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엔터주 올해는 안 좋을 수가 없다며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엔터 4개사 주가는 버닝썬 사태와 노 재팬 이슈가 있었던 2019년 저점보다도 더 낮아진 상황입니다. 중국향 앨범 판매량이 감소하고 하이브와 어도어 이슈 등의 영향을 받은 탓인데요. 4분기엔 JYP만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하이브와 YG 등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주가에 반영이 된 상황에서 올해는 블랙핑크와 BTS가 동반 컴백하기 때문에 아티스트 모멘텀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높아지면서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증권은 하이브와 JYP를 최선호주로 제시하면서 조정마다 적극적인 비중 확대를 추천했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등의 업종에서 살짝 눈을 돌려보자면 엔터 쪽도 있으니 리포트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장 준비하시죠. 오늘은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입니다. 수급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시간외 거래에서는 코로나19 관련주가 강했는데 확인하시죠. 자, 시간외 거래 살펴보시면 최근 중국에서 호흡기 감염병 중 하나인 인간 메타뉴모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에서 독감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건데요. 관련주들 오늘장에서도 강할지 지켜보시죠. 한편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폭락했습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양자 컴퓨터 상용화가 길게는 30년 정도 걸린다고 밝힌 영향인데요. 이미 어제 양자암호 관련주들 하락한 상황에서 오늘 추가적인 낙폭을 기록할지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 의사록과 고용 지표를 소화하면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투자자들이 투자 방향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늘 외환시장 출발 상황 그리고 반도체와 코로나19, 양자암호 등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주식 정보까지도 첨부해 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인데도 확실히 영향력이 큽니다.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이제 파트너국한테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CNN에서 또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잖아요. 예. 주체 수익률이 좀 그때 많이 튀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어쨌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참 뉴스메이커죠. 그러게요. 그래요. 아니 이거 그 발언 때문에 국내 증시 쪽에서는 조선주, 뭐 조선기자재 움직이더니 이번엔 또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라고 하니 참 이게. 거기다가 뭐 파나마 운하 네. 쪽에 그거 하죠. 또 뭐 그린란드, 뭐 캐나다 51번째 미국 주로 들어오지 하고 그린란드도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아니 분위기는 캐나다 국민들이나 그린란드 주민들이
이 뭔 소리야가 아니고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한다는 분위기예요. 나쁘지 않을 것 뭐 같다. 그렇다는 얘기고. 네. 야, 참 그리고 어떻게 저 양자 컴퓨터가 우리가 먼저 미국 저렇게 빠질 거 알았나? 어제 우리 증시에서부터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나오더니 오늘 이런 내용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아까 저 임선우 캐스터 글로벌 비즈에서 그 대목이 좀 찝찝합니다. 뭐요? 뭐 댄 날스나 하워드 막스 월가에서는 다 정정한 사람들인데 버블, 예. 이 헤지펀드 쪽의 사람들이 자꾸 이제 뉴욕 증시에 근데 하워드 막스는 아직은 버블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직은 아니다. 근데 댄 날스는 제가 연초에 봤던 기사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뭐 메타나 아마존 저 같은 차티스트 눈에는 이걸 들어가 싶은 종목을 갖다가 금년에 유망하다고 했던 양반이 또 한 일주일 만에 또 이건 뭐 빠질 수 있다니까. 저는 헤지펀드 사람들이 CNBC 같은 정도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일단 의심합니다. 이 친구들 벌써 공매도 쳐놨나네 지금. 풋잡아 놨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신경이 쓰이네요. 예. 네, 여러 가지 뭐 경기 지표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지표도 예. 어제 좀 나왔고. 뭐 FMC 의석도 나오고 뭐 민간 고용도 크리스토프 나오고. 월러 이사는 예. 연준 이사는 확실히 공화당원이네요. 그리고 트럼프가 심은 사람 맞네요. 뭐 인플레이션 잘 내려갈 것 같고 예. 관세가 그렇게 인플레이션에 완화 정책을 예, 지지한다. 뭐 그렇게 네. 인플레이션에 악영향 안 줄 것 같다 해서 트럼프 쪽 사람임이 또 드러났습니다. 네. 또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예. 될 시점 같네요. 네, 오늘 특별한 타이밍이 적절한 것 같아요. 타이밍이 적절하죠. 네. 네. FR 리서치 한용희 수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수께서 워낙 바쁘시다고 아닙니다. 이 SBS 비즈의 이 머니쇼까지도 못 나오겠다고 그렇게 하시다가 아닙니다. 우리 제작진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제 뜸하게 나오시는데 왜 네, 2주 격주에 한 번씩 2주 나오고 격주에 있고 한 번. 이제 한 달에 2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회사 그거 하는 게 바쁘신가 봐요. 네, 조금 정신 없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네, 뭐부터 볼까요? 지금 사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뭐 지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양자 컴퓨터 또 투자하신 분들 요즘 많잖아요. 우리나라 소학개미 분들. 네. 예, 간밤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걸 뭐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우려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양자 컴퓨터 쪽에서는 예. 유일하게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은 아이온큐 같다라고 좀 말씀을 네네. 드리겠고요. 어제 이제 그저께죠. CES 2025에서 젠슨 엔비디아 CEO가 양자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려면 15년에서 30년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제 시장에서 조정을 굉장히 크게 받았었죠. 지금 아이온큐가 거의 뭐 30%대로 이제 마무리가 됐었고, 그다음에 리게티, 퀀텀, 디웨이브, 아킷, 퀀텀사이, 실스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안과 엮여 있다 보니까 실제로 리게티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는 어제 45%, 43%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이온큐도 한 40%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리게티 퀀텀이랑 아이온큐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아이온큐는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적자죠. 근데 그 로드맵을 보시면은 제가 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실제로 아이온큐는 2022년 목표가 있었고 2023년 목표, 2024년 목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2022년에는 아이온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25AQ 알고리즘 큐비트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2개월 정도 일찍 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에는 29AQ, 29개의 알고리즘 큐비트를 만드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로드맵보다 7개월 정도 일찍 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이죠. 2024년에는 35AQ, 이게 그 포르테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일찍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온큐는 지금 여러 가지가 조금 있는데 양자 컴퓨터도 그냥 우리 양자 컴퓨터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좀 보셔야 됩니다. 각자 업체마다 방식이 좀 다릅니다. 우리도 뭐 예를 들어 드리면 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자동차가 있고 내연기관을 만드는 자동차가 있고 가솔린을 만드는 자동차가 있고 디젤 만드는 자동차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 똑같은 자동차여도 각자 구성이 다 다르죠. 양자 컴퓨터도 그렇습니다. 초전도체 방식이 있고요. 이제 포토닉 방식, 광자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온 트랩, 중성 원자, 스핀 큐비트,
그다음에 그 위상학적 큐비트 이렇게 좀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아이온큐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온 트랩 방식을 좀 씁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지금 리게티나 퀀텀이나 IBM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방식, 그다음에 D-Wave 같은 경우 초전도체 방식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광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은 안 되어 있는데 사이퀀텀이랑 자나두가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성과를 낼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허니웰 자회사 컨티뉴엄이 지금 이온 트랩 방식을 동일하게 좀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그 컨티뉴엄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안 돼 있죠. 네. 근데 아이온큐는 지금 1단계에서 그 양자 방식이 이제 단계별로 쭉쭉쭉쭉 나눠져 있는데 지금 1단계는 뭐냐면 그냥 연구소에서 이제 만드는 수준. 우리 이거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윌로우 칩 같은 경우는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물론 주가가 뜨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상용화가 되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구글은 로드맵에서 원래는 숫자를 기입을 했는데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언제 개발될지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단계에 진입한 기업은 어느 회사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제조 생산 시설에 들어가는 시점. 아이온큐가 유일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시애틀에 실제로 한 4,000평, 5,000평 사이 제조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물론 젠슨 왕이 얘기한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아이온큐가 보여줘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64AQ 이번에 템포를 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2025년에는 템포를 출시하면서 64AQ를 발표를 할 텐데 아마 내일 CES에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입니다. 네네네. 내일 새벽, 그러니까 오늘 12시 밤 지나고 새벽 2시에 CES 2025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양자 컴퓨터 세션이 있습니다. 이게. 요번에 뭐 양자 기술이 곧 비즈니스 네. 맞죠? 예. 이번에 누가 참석을 하냐? 아이온큐에서는 CMO 마케팅 책임자가 나옵니다. 이제 마가렛이 나오는데 이제 양자에 대해서 양자 시대가 왔다. 이제 컴퓨팅 어플리케이션과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양자 트랙을 발표하는 CES에서 처음 역사적인 순간이 됐는데 여기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 것인가가 좀 반등의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미 공군연구소, 그다음에 스위스 퀀텀 바젤, 그다음에 뭐 에어버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성과가 나와야지만 반박을 할 수 있는 논리가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저는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만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네. 오히려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큐비트라는 게 막 어디는 100만 개 있어요. 어디는 1000만 개 있어요. 막 어디는 뭐 몇십만 개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큐비트라는 것도 0과 1의 중첩 상태인데 이게 품질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휴대폰으로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네. 휴대폰은 시중에 10,000원짜리도 10만 원짜리도 있고요. 100만 원짜리도 있고 예. 아이폰 같이 200만 원, 3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큐비트도 약간 품질이 다 다른 거죠. 왜 그러냐면 물리적 큐비트라는 게 있고 네. 중간에 아이온큐가 쓰고 있는 알고리즘 큐비트라는 게 있고요. AQ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 큐비트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 품질이 다 다릅니다. 순서는 물리적 큐비트가 가장 낮고요. 알고리즘 큐비트, 그 다음에 논리적 큐비트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알고리즘 큐비트를 제대로 형상화한 거는 아이온큐가 64AQ를 쓰는 거죠. 그럼 우리가 2에 64승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계산할 진짜 몇 경? 진짜? 몇 경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2에 64승을 해보세요. 지금 2에 10승만 하더라도 100만 번이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고전 컴퓨터 방식, 0과 1의 사이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방식은 그냥 그 설명을 드리면 0과 1이 있고 0과 0이 있고 1과 1이 있고 1과 0이 있습니다. 그럼 4번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2의 10승은 뭐 100만 번 정도 100만 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100만 개에서 그러면은 100만 번을 다 계산해서 하나의 정답을 추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는 이게 10개의 큐비트만 있으면 한 번에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조금 다른 거고
만약에 이게 64AQ가 제대로 나오고 계약이 발표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조금 지금은 기회이지 않을까. 근데 다른 회사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제대로 계약된 건 없고요. 그건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 회사들이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다. 회사가 제시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머릿속에 이제 그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면 좀 두 가지 방식으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온 트랩하고 초전도체. 네. 이제 구글 쪽에서 하는 게 초전도체 윌로 얼마 네. 전에 공개한 게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온 트랩이 아이온큐고 네네.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좀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예,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온 트랩이 좀 더 오류율이 낮고 안정성 측면에서는 초전도체 쪽이 더 방식이 좋은 건가요? 그 큐비트라는 거는 예. 되게 불안정한 상태예요. 예, 그렇죠. 불안정한 상태여서 이게 코이런스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니네가 이 큐비트를 얼마만큼 오래 유지하니? 그러면 그때 동안 이제 계산을 만들어서 이 코이런스 타임이 오래 유지돼야만 오, 품질이 되게 좋은 큐비트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큐비트의 조금 불안정성은 뭐냐? 온도, 방사선, 뭐 이런 외부 네, 환경, 네. 소음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NISQ라는 이제 알고리즘이 있는데 또 이거를 개선시켜서 오류를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어서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초전도체는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을 때 극저온의 환경에서 해야지만 그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기 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산을 하는 게 이제 초전도체 방식인 거고요. 이온 트랩은 상온에서도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은 초전도체는 마이너스 200도 같이 극저온의 환경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그 극저온 냉장고가 또 따로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온도만 조금만 변해도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나쁘지 않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제대로 되는 거는 거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회사들이 밝힌 거는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물리적 공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극저온 환경에서 이거를 가둬두고 전력 소모라든지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 200도를 냉장고로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력 소모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온 트랩 방식은 광학 레이저를 쏴서 거기서 계산을 하는 거고 그래서 상온에서도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큐비트 몇 개예요? 저는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네. 너네가 정말 중요한 큐비트를 몇 개를 만들 수 있니라는 게 저는 더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초전도체 방식은 아직까지 상용화 되려면 조금 시간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이온 있기 때문에 트랩보다 더 걸린다. 이온 트랩보다 더 걸리죠. 왜냐하면 지금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미 공군연구소, 스위스 퀀텀 바젤, 그다음에 그 에어버스에서도 이번에 계약 체결했고 그다음에 큐비텍 인수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양자 컴퓨팅이 아니고 양자 네트워크로 넘어간다라는 건데 그러면 네트워킹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특허까지 가져옵니다. 자동적으로. 그다음에 스위스 퀀텀 바젤 여기에 이제 제약회사들이 있죠. 그러면은 지금은 슈퍼컴퓨터를 아무리 좋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컴퓨터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암 치료법 이거 발견 못 합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양자 컴퓨터가 이제 256AQ 이제 내년인가 내후년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64AQ 같은 경우에 이게 실제로 쓰인다라고 하면은 스위스 퀀텀 바젤의 이제 화학 쪽. 왜냐면 화학도 분자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걸 조합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화학을 조합할 때 수많은 화학 원소 기호들 중에서 어떤 걸 붙이냐 또 어떤 걸 붙이냐에 따라서 변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양자 컴퓨터가 의미 있는 성과를 딱 거두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개발에 대한 진천은 저는 주가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뭐 일각에선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 젠슨학 CEO가 그 이번에 그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 이게 상용화 되려면은 15년은 좀 빠르고 30년은 늦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한 20년 정도로 예상하는 것 같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CFO 눈치도 한번 잠깐 봤단 말이죠. 뭐를 봐요?
CF4 CF4 눈치를 옆에 살짝 있었습니다. 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화면에 많이 잡혔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혹시 이게 지금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된 걸 칩을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를 대비해서 그 양자 컴퓨팅 관련 스타트업을 인수하기 위한 포석을 깔아놓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건 아이온큐랑 엔비디아랑 협업 그러니까요. 관계입니다. 예, 예. 그런 협업 얘기들이 관계예요. 있어요. 예. 네. 견제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젠스당만 알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제가 뭐 인수를 한다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쵸, 알수 그런 어떤 없죠. 생각을 갖고 있을지. 예. 근데 분명한 건 저는 양자 컴퓨터는 앞으로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네. 2018년에 우리가 트럼프 정부 때를 한번 봐볼게요. 그때 양자 선도 법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 때 그거를 통과시켜 줬어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은 또 양자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중국이 의외로 투자액으로는 1등이에요. 지금 100억 달러를 넘게 투자했을 거예요. 양자 쪽에만. 그럼 미국은 이게 그러니까 전체 금융 회사들의 보안 방식이 이 RSA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양자 컴퓨터가 이거를 뚫을 수가 있거든요. RSA 방식을. 그럼 만약에 누가 먼저 양자 컴퓨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패권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죠. 지금 양자는 계속적으로 통과될 수 있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이거 공부할 때도 한번 보긴 했었는데 그때도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패권 전쟁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죠. 양자 쪽에서. 저는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젠슨왕 양자 안 된다 라고 해서 이게 멈추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안 방식과 또 연결이 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기 때문에 네. 누가 먼저 만드니? 누가 먼저 보안을 많이 촘촘하게 하니? 이거의 네. 싸움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지금 막을 수 없는 좀 패러다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참 우리 한영희 수석 출연하는 날은 저는 옆에서 그냥 입쩍 벌리고 듣기에 바쁜데 우리 정민 앵커하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셔야 돼. 뭐 미용기기가 됐건 엔터가 됐건 양자가 됐건 저는 뭐 이온 트랩도 모르겠고 초전도체도 모르겠고 아까 뭐 2의 몇 승요? 2에 64승. 64승을 예, 해보시면은 그게 저도 일시 100점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계산해 보시면 나옵니다. 엑셀로 그냥 계산해 보시면 나옵니다. 이제 뭐 인수분해도 가물가물한 사람한테 뭐 잘 모르겠고 설명 들어도 잘 모르겠고 그냥 이것만 여쭤볼게요. 월요일 날 저 당구 정모가 있습니다만 그 당구장에 당구 예, 정모가 예. 있는데 지난 월요일 날 아유 뭐 자랑스럽게 나 금요일 날 그분은 늘 잠이 부족하셔 미국 주식하느라고 아이온큐 47불 종가에 나 잡았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 했는데 그분이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화요일 날 54불까지 올라갔네요. 네, 그러고 나서 어제는 종가가 30.25불이요. 네네. 그러면 이분도 47불에 종가 매수해서 그 주말에 그리고 월화 이틀은 기분이 아주 좋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이제 다소 걱정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 지금 한 방에 40% 30%는 좀 아프잖아요. 예? 이 낙폭이. 아, 그렇죠.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도 뭐가 오버랩되나 하면은 테슬라 초기에 우리 한수석께서 테슬라의 향후 그 전기차 산업과 테슬라의 기업의 전망에 대해서 진짜 열변을 토하셨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양자 컴퓨터의 어떤 가능성도 보이고 결국 그쪽으로 가긴 가겠는데 지금 우리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내가 지금 지금 내가 들어간 레벨 대비 한 20-30% 심한 경우 뭐 30-40%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믿고 가야 돼.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네. 게 이게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각각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정말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항상 아이온큐나 테슬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주가를 제가 막 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지난 방송 12월 말쯤에 나왔을 때도 막 주가 갈 때도 신규 매수는 아니다. 근데 글쎄. 저는 목표 주가는 $1,000달러로 말씀을 드린다. 신규 예. 매수는 아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사시는 거는 왜 그러냐? 지금 조정이 또 나왔잖아요. 테슬라도. 조정이 나왔잖아요. 근데 내가 488에 샀으면 지금 하락폭이 또 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심리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는 $100 때부터 샀잖아요. 제가 전 $100 때도 그때 욕 먹으면서 저도 샀어요. 그냥 200일 때도 먹고. 저는 그냥 왜냐면은 이 변화하는 거는 오히려 이렇게 욕을 해도 어차피 실적을 보여줄 거는 저는 공부를 하면서 아니 이거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실적 잘 나올 것 같은데 예. 이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과가 좋았는데 488 저는 목표 주가 $1,000니까 지금 매수하세요 이런 말씀을 못 드리죠. 저는 근데 아이온큐 지금 조금 소액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30라고 하면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공포심에 휩싸일 때가 또 괜찮은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테슬라, 아이온큐 전 둘 다 조정이 좀 나오긴 했는데 네. 지금 한 방에 모든 자산을 다 담으세요. 절대 위험하게 그렇게 말씀 못 드리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금 이제 저를 한 3년 전부터 보신 분들도 있고 4년 전부터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이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예, 이제 보신 예, 분들 같은 경우에 예. 제가 지금 공격적으로 사세요 이런 말씀 못 드리죠. 왜냐하면 저랑 그때 보신 시청자분들이랑 지금 보신 시청자분들이랑 평단가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최대한 지금 보신 분들은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게 조금은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자주 나오면 좋은데 자주 못 나오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분들도 한수석 자주 출연하는 거 원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예. 네, 왜냐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뭔가 좀 새로운 트렌드를 좀 발빠르게 좀 공부하고 알려주실 분 중에 또 한 분이니까. 그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세요, 우리 예, 한수석에서. 예, 예. 자, 자부심을 가지시고. 저 공부하는 거죠, 저도. 저도. 글쎄. 그 공부한 걸 갖다 공부도 안 하고 이제 한수석 설명 들으면서 날로 먹으려 하는 것도 힘드네. 어렵네요. 아니 이게 근데 아까 네. 양자 쪽에서는 아이온큐만 유망해 보인다 하셨는데 지금 우리 서학개미들 달라든 데가 아이온큐뿐만이 아니고 이 리게티 컴퓨팅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이거 불과 작년 4분기만 해도 이거 6센트, 7센트 하던 주가예요. 맞아요. 네. 뭐 10센트 밑에서 거래되던 놈이 지금 이게 이틀 전에 장중 고점이 9불 79, 거의 뭐 10불까지 갔으니까 몇 배예요 이게. 그러다가 지금 이제 어제 한 방에 52% 빠졌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하루 만에 반토막 났으니까 이것도 그러면 어제 또 거래도 많이 터졌네. 아니 근데 이것도 리게티는 제가 이게 조금 보수적으로 뭐 주가는 모르겠습니다. 가는 거는 뭐 그거는 과열의 영역이니까. 근데 리게티는 상장하고 자사주로 계속 매도했거든요. 상장하고 자사주 매도. 네. 그다음에 22년도 10월 달인가 그때 CEO가 사임하고 이제 새로운 CEO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크게 매출이 없습니다. 대충 우리나라에 어떤 회사가 또 몇 개 떠오르네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시죠. 뭐.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솔직히 없구나. 그냥 테마고요. 네. 뭐 진짜 연결된 거 네. SKT랑 뭐 연결된 거는 양자 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테마로 주가를 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고요. 근데 이제 현 상황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니 이렇게 실체가 없는 종목들 10배 올랐다가 빠지면은 못 오를 진짜 오르기 힘들거든요. 10배가 아니고 100배예요. 6, 7센트 21달러였으니까 뭐가 리게티가 네. 뭐 최근 예. 1, 2개월 정도만 네.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좀 실체가 있는 거를 제가 아까 잘못 읽었네요. 네. 곱하기 10을 해야 되는데 네. 차트를 잘못 읽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한 네, 네. 20배 정도 10배 네. 정도 20배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근데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발표했을 때 정말 논리적 큐비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럼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다 보니까 기술적인 게 정확히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거에 불확실성이 좀 투자하는 거는 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양자는 지금 실체가 있는 거 빼고는 조금은 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0.4%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2,531포인트로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 강보합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 지수는 720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후 어제 주가는 오히려 3%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실적 자체는 좋지 않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좀 많이 깔린 것 같습니다. 어제 매수세 유입되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갔고 오늘은 지금 강보합 출발 예상되죠. 호가에서 57,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도 2%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99,900원.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다시 100만 원 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호가에서는 지금 0.5%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03,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 0.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14,500원. 그리고 기아 0.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01,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셀테리온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1.7% 하락 예상되면서 호가는 46,000원. KB금융이 0.5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86,100원이고요. 네이버가 1.2%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209,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어제 5% 가까이 좀 떨어졌었는데 오늘 지금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호가는 31만 5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2.9%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2만 4천원이고 HLB 에코프로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보합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삼천당제약이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호가 16만 원. 이가캠바이오가 1.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2만 2,600원. 휴젤 강보합 예상되고요. 클래시스 1.5%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49,500원. 엔캠이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자, 이제 오늘 개장까지 한 8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양시장 오늘 또 대형주들, 사실 어제도 좀 대형주가 강했잖아요. 오늘도 지금 호가 분위기 보니까 좀 대형주들이 또 힘을 내줄 걸로 보여지네요. 그러네요. 네. 예. 뭐 좌우지간 어제 시장 보면서 그냥 이 시장의 추세에 힘을 갖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인정해 버리려고요. 어우 세네요 진짜. 그 한수께서는 어제 저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었고 네. 그리고 밤사이 뭐 뉴욕장도 빠지고 이런 와중에 어제 우리가 보여줬던 그 코스피의 상승세 그리고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수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저는 국내 증시가 너무 많이 빠져서 네. 정말 이게 말도 안 되게 빠지긴 했죠. 말도 안 돼. 그래서 그 지금 아마 우리나라가 새해 들어서는 수익률 1등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새해 들어서는 네. 이게 뭐 주로 며칠 되진 않았지만 근데 이게 하나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오히려 예상보다 좀 안 나왔다라는 네. 평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하루 차이로 조금 못 나오다 보니까 원래 CES 2025를 제가 젠슨왕이 키노트를 다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네.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RTX 50 시리즈가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50 시리즈에서 GDDR7 같은 경우는 이제 디램이죠. 디램 탑재 누가 하느냐? 마이크론이 한다는 소식에 그냥 그때 발표하자마자 맞아요. 네. 반도체 업체들 다 우수수 나왔습니다. 네네. 글쎄. 다 우수수 나왔어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 GDDR7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삼성이 최초 개발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제가 PCB 보니까 정말 많이 작아졌어요. RTX 50 시리즈가. 저 발열 어떻게 잡았지? 제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저 발열 어떻게 잡은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엔비디아가 저거 발열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 마이크론이 설마 이겼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데 설마 마이크론 하나로 저걸 다 감당한다고? 그러면은 삼성, SK 하이닉스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죠. 아니 안 쓸 수가 있나? 물론 GDDR6X에서는 마이크론이 썼지만 DDR7 전체다를 한다고? 근데 어제 기사가 나왔죠, 오전부터. 네. RTX 시리즈 삼성, SK 하이닉스도 들어간다.
그다음에 오늘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GDDR7 삼성이 초도 공급한다라는데 아직까지 이거는 뭐 제가 아침에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봐가지고 이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근데 일단 만약에 초도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반전될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적이 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야기적으로는 센티멘탈적으로는 이걸 건드렸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개장 전에 테슬라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 뭐 개장전이 아니더라도 한영희 수석 나오셨는데 테슬라 짚어봐야죠. 네네. 양자 얘기하다가 이렇게 늦게 됐는데 테슬라. 아니 에피타이저가 너무 양이 많았어, 그죠? 이제 메인으로 그러게요. 가야 저 되는데. 짧게 아니 근데 설명드리려고 그만큼 그랬는데 이제 양자 컴퓨터 시대가 도래하니까. 네. 근데 이게 양자 컴퓨터 이게 기본 개념을 잘 모르고 투자하면 또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 저도 이거 거의 한 달 넘게 공부했거든요. 그냥 심도 있게 파는 거는. 왜냐하면 네. 지난 방송에 나와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그냥 네. 저한테 막 자료 폭탄을 보내요. 본인 공부한 거를 개인적으로 어떤 공부하고 있다 보내면은 진짜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네,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네. 일단 테슬라부터 말씀드리면 인도량 4분기 예상보다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1월 29일 날 이제 실적 발표합니다. 그때 어닝콜 나옵니다. 예상보다 실적은 잘 나올 것 같다라고 그래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하고 네. 있어. 제가 이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네. 자, 가져온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 3분기 기준 이익입니다. 3분기에 인도량이 46만 대였고 그다음에 4분기 인도량이 49만 대 정도 됐죠. 근데 일단 3분기 이 자료 말고 제가 가져온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 3분기 차량 판매 매출하고 제가 차량 매출 원가 코스트 그러면 인도량 나눴을 때 한 대당 차량 매출이 나오고 한 대당 원가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익률을 곱했을 때 차량 부분 이익이 나오고요. 대당 이익이 나옵니다. 이걸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말고 제가 그거를 이거 말고요. 그 표로 된 거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3분기 인도량 네. 그게 저희가 좀 준비가 안 됐네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자료, 제가 네. 말로 설명을 네네. 좀 드릴게요. 차량 판매 매출이 180억 달러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차량 판매 매출 원가가 157억 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대당 매출은 4만 달러 정도고요. 한 대당 원가는 3만 5천 달러입니다. 근데 3분기 어닝 자료에서 보시면은 저 코멘트가 있습니다. 차량당 매출 원가 그 COGS라고 그러죠. COGS는 35,100달러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리튬 자료 차트 한 번만 보여주세요. 리튬 자료를 말씀드리면 전기차에서 가장 많은 원가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튬이죠. 네네. 리튬 카보네이트 위안입니다. 톤당 위안인데 3분기 자료에 나온 거 보시면은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떨어졌죠. 리튬 가격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자, 4분기 가격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저거를 가중평균으로 마이너스 5%만 잡을게요. 마이너스 5%만. 네네네. 자, 그러면은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에너지 부분이 6.9기가와트시가 설치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닝콜에서 저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게 ESS 쪽이다. 왜냐면은 에너지 매출이 23억 달러 정도 나왔고요. 예. 설치량이 6.9기가와트시면 1기가당 매출은 3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매출 원가는 2억 3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에너지 부분 이익률이 30.5% 나왔어요. 그러면 에너지 부분 이익이 7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7천억 원 정도 되죠. 자, 4분기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차량은 49만 5,570대를 팔았습니다. 예. 한 대당 매출은 4만 달러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가는 리튬 가격 마이너스 5%를 잡았을 때 32,300달러 정도 제가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익 성장률은 제가 QOQ로 봤을 때는 20% 정도는 나온다. 그 다음에 에너지 부분이 제가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에너지 매출이 이번에 역대급으로 11기가와트시를 달성했습니다. 근데 제가 특이한 게 뭐였냐면
캘리포니아 라스럽에서 분기단 생산량이 10기가와트시거든요. 전체 캐파가 4분기로 했을 때 40기가와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하이 메가팩 공장 완공이 12월 27일 날 됐는데 거기도 40기가와트예요. 근데 아직 안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캘리포니아에서 풀캐파로 뽑아내야지만 10기가와트 정도인데 제가 볼 때 파워월까지 인도된 거 포함시킨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이거를 1기가와트 시당 매출 3억 4천만 달러 잡았을 때 에너지 매출은 37억 달러 정도. 그다음에 에너지 원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 잡을게요. 2억 달러 정도. 그러면은 이번 4분기 정도의 에너지 부분 이익률은 제가 볼 때는 34%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익률은. 그러면은 제가 이게 EPS는 정확히 추정. 그 EPS 개장하고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9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합권에서 이제 혼조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 경제 비상 사태를 선포해서 이제 파트너국 동맹국에게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이게 이제 CNN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CNN에서 최초로 보도가 됐고 그 이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30년물 국채 경매 응찰률이 굉장히 좋으면서 다시 한번 국채 수익률이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점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양상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출발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집니다. 2,52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약보합권으로 71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혼조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강세 보여줬고 오늘 추가적으로 좀 올라갑니다. 지금 57,6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2.9% 상승 보여줍니다. 3%까지 올라갑니다. 20만 원 선 또 회복이 됐습니다. 20만 1,0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0.5% 하락합니다. 37만 1,500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하락하네요. 100만 4,000원. 현대차입니다. 지금 보합권으로 21만 3,500원. 지금 현대차 그룹 속보가 나오네요. 올해 국내 24조 원가량을 투자하겠다. 역대 최대 규모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기아가 0.59% 올라갑니다. 10만 1,600원. 그리고 셀트리온 0.6% 상승합니다. 18만 5,6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보합이고 KB금융이 약보합권이고요. 네이버가 0.48% 올라갑니다. 20만 8,000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강보합권 31만 5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이 1% 하락합니다. 11만 9,300원. HLB는 소폭 올라가죠. 지금 8만 200원이고 에코프로가 0.9% 떨어집니다. 6만 4,5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1.2% 약세로 23만 1,5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 강보합으로 16만 원. 리가켄바이오가 0.7% 올라갑니다. 12만 1,600원. 그리고 휴젤이 강보합으로 26만 3,500원. 클래시스 0.4% 상승합니다. 5만 500원이고 리노공업은 지금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서 지금 보니까 유리기판 관련주 흐름이 좋습니다. YC캠이 지금 16% 급등을 보여줍니다. 19,510원이고요. 필옵틱스도 지금 7% 가까이 올라갑니다. 24,450원. 그리고 기가비스도 4.5% 올라가고요. SKC도 7.68% 상승하면서 14만 5,800원. JNTC도 지금 2.7% 올라가고요. HB테크놀로지도 3.8% 강세 보여주면서 2,5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태성, FNS테크도 지금 3%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 외에는 오늘 지금 뭐 전염병 계속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세니젠이 지금 22% 급등합니다. 4,43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놀루션도 강세입니다. 휴마시스 5% 강세고 녹십자 MS도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엑세스바이오가 지금 4.5% 올라가면서 6,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랩지노믹스 3%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팜젠사이언스도 3% 강세고 파미셀도 올라가고 시젠 그리고 HK 이노엔도 지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녹십자면서 시즌 뭐 진단 키트 뭐 엠폭스 관련주들 지금 강세 보여주고 있고 뭐 옛날 뭐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도 좀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GH 신소재 지금 14%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 우정바이오, 오텍 지금 9% 그리고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보게 되면은 이런 쪽이 오늘 움직이네요. 뭐 탈모 치료, 비만 치료제 쪽도 움직이긴 합니다만 비만 치료제 내에서는 지금 인벤티지랩이 지금 6.7% 강세고요. 대웅제약도 2.5% 상승 보여줍니다. 각각 주가는 21,600원, 128,4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뭐 요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일부 전선주들도 좀 움직임이 있네요. LS 에코에너지가 2.8% 상승 34,500원, 그리고 LS 일진전기가 2%에서 1%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552억 원, 749억 원 매수 우이고요. 기관은 1,300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347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8억 원, 7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부장 마감 대비로 4만 60전 상승한 1,458원 6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지금 다시 좀 시장의 양시장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네요. 글쎄요, 일부 종목들 좀 수급이 좀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너무 뭐 야간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이렇게 개장 초에 뭐 네. 급등하면서 가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장 후반으로 가면서 낙폭이 커지기보다도 오히려 이제 플러스로 돌리기만 하더라도 이제 시장 힘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아닌가 싶고, 일단 외국인이 안 파니까 저는 뭐 기특해 죽겠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시장 아까 한수석 말씀하신 대로 아르헨티나 빼고 코스피 코스닥이 전 세계 증시에서 뭐 상승률이 제일 높네요. 아르헨티나야 뭐 원래 튀르키예 이런 데 하고는 원래 열애고, 그거는 항상 환율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거는 뭐 시장도 아니고, 그런데 나쁘지 않네요. 예. 아까 테슬라 얘기. EPS 테슬라 주당 순이익 얘기. 네. 예. EPS는 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산했을 때 0.3에서 0.45 정도 사이. 그 지금 지난 분기에 0.72달러 정도 나왔거든요. 이번에 이익률, 리튬 가격 떨어져서 이렇게 잘 나오면 끼치는 영향만 ESS 네. 쪽에서. 그러면은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0.8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예상치를 좀 나온 걸 좀 봐야죠, 이제 월가 쪽에서. 그래서 일단은 ESS 쪽이 엄청나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어제 그 디아블로라는 게임 하다가 이제 스트리밍에서 이제 방송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FSD 뭘 하시다가? 디아블로라는 게임 하면서 보통 그럴 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거 보다가 이제 비감독 버전, 지금 감독 버전은 슈퍼바이즈드 버전밖에 없거든요. 근데 비감독 버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연 매출도 인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직원들 대상으로. 그래서 이번 연도 출시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300 후반대, 중후반대는 1차적인 지금 보시는 분들은 좀 그때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테슬라를 갖다가 이제 아까 이제 전기차 차량 인도 분이 이제 늘어날 것이고 영업이익도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또 증가할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테슬라를 갖다가 전기차 차 글로벌리 몇 대 팔았어요. 뭐 이걸로 접근할 수 있는 주가가 아닌 거는 이제 대부분 인정하시잖아요. 네. 우리 한숙 보시기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요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인물. 저는 제가 봐서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동안 해온 일들이나 이렇게 지금 하고자 하는 그것들, 그리고 저 사람이 얼마나 지금 짐작만 해도 워싱턴의 그 정가 말입니다.
평생 갖다가 정치로 잔뼈가 굵었다는 그 사람들 눈에는 머스크가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고 무서울까요? 뭐 저런 인물이 있을 싶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지금 저만큼 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은 없죠. 뭐 트럼프랑 호용호제니까. 거의 뭐 돈과 권력을 두 개 다 쥐고. 거의 뭐 한명일급 아닙니까? 권력으로 치면은. 누구요? 한수석 저 위에 저 계셨던 그 한명회 네, 수양대군의 그쵸. 1등 공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참 한시 세상이다 대한민국. 야. 그런데 아니 저기 취임 이후에 일론 머스크라는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실적 20일 날 취임하고 이제 29일 날 실적 발표다 보니까 저는 일단 실적 발표에 좀 집중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취임은 원래 그냥 흘러가는 이벤트고, 그럼 거기서 이제 취임식 때는 뭐 별 얘기 그렇게 크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 발표 때까지는 좀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9일 날 그때 실적 발표 어닝콜 때를 좀 보자. 왜냐하면 이번 연도는 또 새해 첫 어닝콜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대한 로드맵을 또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온 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좀 궁금해서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라스베가스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앞에 사이버 트럭 폭발 사고 네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 사망자가 그 폭발물 제조한 것도 보니까 챗 GPT 활용해서 폭발물 제조했고. 네. 근데 왜 하필 사이버 트럭을 타고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앞에서? 네, 그러면 그 트럭 안에 사망한 사람이 범인인 거예요? 네네. 네. 근데 그 이전에 또 총상 흔적이 있대요 머리에. 예. 근데 네. 어찌됐건. 그 터트리기 전에 뭐 예, 예. 자살을 네. 했다라는 예, 뭐 예. 얘기가 있는데 예. 그럼 사이버 트럭을 왜 하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아니 왜 수많은 테러할 때. 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그런 건가? 글쎄요. 뭐 하필이면 F150도 테러가 예, 있었을 때 예. 같은 렌터카 업체에서 저 빌렸다라고 그랬거든요. 아. F150 그 돌진 사고 있잖아요. 미국 예, 예, 맞아요. 예. 지역인지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거도 같은 렌터카 업체에서 빌렸다라고 하고 근데 테러 하는데 차 잘못 골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저희 로비 지금 영상 나오는 거 보시면 로비에 유리창도 안 깨졌어요. 왜냐면 저게 외판이 좌우 그다음에 아래 배터리 스트럭처 때문에 저거 불난 것도 아니거든요. 배터리 스트럭처 불났으면 저렇게 불 안 타거든요. 위로만 갔어요. 예, 예. 그래서 옆에 저 충격이면은 저 정도 폭격이면은 유리가 깨질 만도 한데 여기 영상 보시면은 유리도 안 깨졌습니다. 그래서 잘못 골랐죠. 오히려 저게 사이버 트럭 홍보 효과가 또 된 거죠. 희한하게.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민 앵커의 질문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뭐요? 지금 화면에서 네. 나왔습니다만 그 순간이 굉장히 상징적인 화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호텔에서 트럼프 호텔의 일론 머스크 입구에서 테슬라. 테슬라의 또 가장 핫한 테마인 저 사이버 트럭이 폭발을 했다. 또 이 사망자가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니 혹시 예. 뭔가 좀 반정부 그래서 뭐 저 사건 자체는 시사하는 바는 있는데 우리도 한수께서는 차 잘못 골랐다. 이론도 옆에 그렇게 있는 말했습니다. 호텔 유리창도 못 깼다. 네. 그 사망자 빼고는 사망자가 없습니다. 그냥 나머지 이제 부상자. 네, 부상자로 돼 있고. 뭐 물론 안타까운 사고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만큼 차가 튼튼하다는 거고. 근데 저게 울트라 하드 그 냉아변이거든요. 저 스페이스X 쓰이는 거에서 그 단어를 씁니다. 실제로.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울트라가 그냥 씁니다. 나왔어요. 이제 네. 슈퍼를 넘어서 울트라. 네. 그래서 저거 스페이스X에 쓰는 거다 보니까 아니 총을 못 뚫는데. 아, 그럼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다라고. 그래요. 오늘 무슨 옵션 만길이라고 또 장막판 가서 또 이렇게 무슨 난리를 치더라도 뭐 큰 그건 아니죠. 옵션 날 나오는 그런 변동성은 옵션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원위치 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쪽도 유리기판. 네, 올라오고 네. 있고 그다음에 HBM 관련주 어제 한미반도체도 조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지금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은데 그만큼 반도체가 많이 빠졌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저는 반도체 업체들 중에서 조금 실적 나오는 업체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SKC도 지금 한 15%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도 지금 저점에서 나오는 종목들도 한번 국내 증시 위주로라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오늘 보니까 또 화장품 쪽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최근에 또 화장품주들이 보니까 좀 슬금슬금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왜 화장품하고 최근에 보니까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한동안 또 많이 관심이 있었는데 어떤가요? 지금은 이제 예. 수출 실적이 나와도 이게 전체 2024년도랑 2025년에 저는 미국 쪽으로 얼마나 수출하느냐가 이제 답안지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 월별 수출이 나올 때 화장품으로 이제 지역별 수출 실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의존도를 빼고 이제 미국 쪽으로 나가는 거를 얼마만큼 잘 했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그때마다 좀 주가에 따라서 좀 변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도 저는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거의 파마리서치 기준으로 예. 2배 올라오다 보니까 저도 뭐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추적을 하고 있는데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네. 부담스럽게 매수하는 것보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국내 증시에서는 좀 떨어진 종목들을 좀 노리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NDR을 한번 했는데 그 화장품 업체인데 이제 반도체 업체랑 좀 겹치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현금성이 한 1,000억 정도는 있었습니다. 이제 네네. 아이텍이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여기가 이제 삼성 메디코스를 이제 팔면서 한 현금 확충을 한 300억, 200억에서 300억 정도 확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업체기는 한데 뭐 이게 버니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초기에 불량품을 좀 잡아낼 수 있는 테스트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제외하면은 이제 차량 쪽에서는 점유율 1등이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지금 보시면은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들어갈 때 시스템 그 차량용 반도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삼성 제외하면은 점유율 1등이고, 그다음에 네페스아크나 두산 테스타보다는 훨씬 더 점유율이 좀 높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거 테스트 안 하는데 SLT라고 그 생명과 좀 지장된 이제 반도체 테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국토부에서 이거는 안 하고는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해외 쪽은 다 합니다.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잘못 고장 나면 이거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이텍이 좀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최근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테스트에서는 조금 유의미하게 좀 기관 수급도 조금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좀 어떨까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야, 네. 요거 한 수씩 다 알고 가세요. 지금 재밌는 뉴스 나오네. 젠슨 황이 새 GPU에 삼성 메모리 탑재한다고 전날 발언 정정하는 거. 요거 GPU 탑재. 그러니 어제 이거 또 말씀드릴 게 하나 있었는데 네네네. 시간이 짧게 네. 간단하게. 이게 짧게 말씀드리면 그 젠슨왕 CEO 키노트에서 중요한 게 또 뭐 있었냐면 이제 피지컬 AI랑 코스모 플랫폼이었거든요. 제가 그 작가님에게 이거 요청을 했는데 못 쓰면 안 되니까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코스모랑 옴니버스라는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제 네네. 보통 AI 보시면은 물리적 피지컬 AI를 잘 사용을 못 해가지고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컵을 떨어뜨릴 때 여기 액체가 담겨 있으면 물이 쫙 쏟아져야 되는데 네. 이거 AI가 인식 오류를 시켜가지고 물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컵만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피지컬 AI에서는 이게 오류가 생기는 건데 네. 이거를 돌리는 게 이제 그 옴니버스고 출력하는 게 이제 코스모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CS 잘 보시면은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가지고 최적의 물류 환경을 만들겠다. 예를 들어 경로가 수천만 가지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또 여기서 오른쪽 가냐. 그거를 이제 AI로 학습시켜가지고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게 이제 코스모스 옴니버스인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AI 자율주행을 가상으로 학습시켜서 하겠다. 근데 가상으로 학습시키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지컬 AI가 오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에서는 사실 니오, 샤오펑 뭐 일부 레거시 업체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사실 엣지 케이스가 실생활에서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피지컬 AI 쪽 테슬라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랑은 좀 별개다. 이거는 엣지 케이스 그냥 가상에서 돌리는 건 테슬라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그게 다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 가도를 달리던 우리 시장,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피는 0.17% 올라가면서 2,520선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스닥은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0.65% 하락하면서 현재 715포인트 구간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삽니다. 외국인 1,490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요. 개인도 609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반면에 기관 홀로 2,091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42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도 149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여기서는 개인만 홀로 597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 보시죠. 오늘은 생명과학 도구와 서비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자동차 업종이 올라갑니다. 반면에 우주항공과 국방,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그리고 통신 장비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도 유리기판 쪽이 강합니다. SKC가 이번 CES에서 자회사 앱솔릭스가 개발한 차세대 반도체 소재인 유리기판의 적용 모습과 데이터 센터 내침 냉각 기술을 공개한다고 밝힌 영향인데요. SKC 오늘장에서 13.29%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15만 3,300원이고요. YC캠이 25.3% 시세 분출하는 가운데 필옵틱스가 12%, FNS테크 역시도 11%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더불어서 JNTC도 6.8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도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호흡기 감염병 중 하나인 인간 메타뉴모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에서 독감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건데요. 관련주 중에서는 K바이오가 20%대 상승세 시현 중이고요. 수젠텍이 6.3%, 메타케어가 8% 가까이 올라갑니다. 더불어서 유투바이오가 5.3% 강세 기록 중이고 진원생명과학도 5.7%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표주도 오늘장에서 흐름 좋습니다. 현대차가 올해 국내에 24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가 2.59% 상승하고 있고요. 기아가 3%대 오름세 시현 중입니다. 거래가 10만 4,100원. 현대차도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2.1% 상승하면서 21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HL만도와 현대위아도 2%대 강세 보여줍니다. 반면 양자암호 관련주는 추가적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양자 컴퓨터 상용화가 길게는 30년 정도까지 걸린다고 밝히자 간밤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폭락했었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엑스게이트가 20% 가까이 폭락하고 있고요. 아이윈플러스가 17.4% 급락, 라닉스도 15%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KCS가 17.2% 급락 중이고요. ICTK 역시도 13.6% 하락 보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 전반적으로 좀 힘이 없는 분위기인데요.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 최대 IT 박람회인 CES에서 실물 유리기판이 공개되면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더불어서 업황 전망도 짚어주시죠. 네, 해외 주요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과 인텔 그리고 AMD 등이 지난해부터 반도체 유리기판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CES 2025에서 SKC의 유리기판 실물이 공개되면서 새해부터 관련주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KC는 유리기판 실물을 SK그룹 4개 계열사가 공동 운영하는 CES 전시관 내부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부스에서 공개했으며 이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반도체 기판 대비해서 표면이 더 매끄럽고 반도체 생산 설비인 노광 정비를 활용해서 더 많은 초미세 선포 회로를 그려놓을 수 있어서 반도체 속도가 기존 대비 40% 빨라지고 전력 소비량은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서 반도체 게임 체인저로 좀 불리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인텔이 협력사와 유리판 공정 장비 공급을 타진하기 시작했고 AMD 역시 자사칩 적용하기 위해서 공급망 구축 작업 진행 시제과 함께 다수의 시제품 테스트도 이뤄졌습니다. 이어서 브로드컴도 연말에 유리기판 도입을 검토하겠다라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자사 반도체 칩에 유리기판을 적용하기 위한 성능 평가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로드컴의 시장 점유율이 55%에서 60%에 달하기 때문에 브로드컴의 유리기판 도입 행보는 유리기판 사업 자체가 더욱 빠르게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고 본격적으로 개화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니까 관련주를 조금 더 추적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대표적으로는 SKC가 좋긴 하지만 지금 SKC가 가장 빠르게 높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는 JNTC와 필옵틱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NTC는 3D 커버 글라스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 반도체 패키지용 유리관통 전극 TGV의 유리기판 첫 시제품을 출시한 데 이어서 10월에는 대면적 TGV 유리기판 개발을 완료했고 현재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3사에 샘플로 공급되고 있으며 올해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계획으로 유리기판 시장 선점에 유리한 입장입니다. 또한 삼성전자 스마트워치 공급에 이어서 중국 화웨이를 새로운 고객사로 추각하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확대해가고 있고 24년에는 간신히 영업이익이 4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올해에는 영업이익 1,020억 원까지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니 꼭 관심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는 작년 9월부터 다중 바닥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저점을 서서히 높이면서 삼각 수렴을 이번 주에 좀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거래량 급증까지 좀 보이게 되면 작년 하반기 고점을 1차적으로 돌파를 할 것으로 보여서 접근은 23,500원에서 22,000원, 1차적인 목표가는 27,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필옵틱스인데요. 세계 최초로 OLED 디스플레이 레이저 가공 표준 설비를 양산하고 있고 주요 매출원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설비 개발을 추진 중으로 반도체 패키징용 글라스 관통 전극 제조 장비 공급에 성공을 하면서 반도체 글라스 기판 제조 공정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술적으로는 작년 4월 대비 최고가를 찍었던 4월 대비해서 50% 이상 하락 후에 연말부터 반등을 시도하면서 작년 하반기 14,000원에서 24,000원대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거래량 증가와 함께 박스권을 돌파한 가능한 자리까지 위치해 있어서 접근은 24,500원에서 23,000원에 가능하고 1차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르던 우리 시장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최근 반등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훼손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강세를 좀 보이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2기 집권 전까지는 관세부가 정책 불확실성과 여전히 1,450원대의 원달러 환율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중소형주나 테마주 순환매가 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미국 증시 반등이나 조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반등 속도는 크게 빠르진 않을 전망이고요. 이후에 트럼프 집권 시작 이후에 정책 확정이라든지 원달러 환율의 추가 진정이 된다면 더 가파른 상승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업적으로는 호실적과 트럼프 효과가 기대되어서 가장 먼저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 그리고 다시 연중 신고가를 돌파하기 시작한 조선중공업과 조선기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시고요. JP모건 헬스케어 기대감에 바이오제약 업종도 관심을 두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테마로는 1월에 있을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를 앞두고 시스템 반도체나 유리기판,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중을 관심 두시고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원자재 재테크 정보, 원자재 투자 포인트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립니다. 네, 오늘 키움증권 심수빈 애널리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심 애널리스트님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이제 국제유가가 최근 가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가 흐름에 대한 분석과 트럼프 2기 유가 향방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보니까 지난해 말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오고 있는데 3월 전인대에서 나올 중국 대규모 부양책 영향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 의지를 좀 강하게 밝히면서 중국의 이제 원유 수요 개선 기대가 상당히 좀 많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오펙과 같은 주요 에너지 기관이 2025년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하향했던 이유가 중국의 이제 원유 수요 부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면서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미국의 텍사스에 뭐 한파가 들이닥쳤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뭐 난방 연료에 대한 수요는 클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급 측입니다. 지금 오펙 플러스가 당초 1월부터 이렇게 시작하려 했던 증산 계획 뭐 완전히 철회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쪽 이 공급 측면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먼저 말씀 주셨던 미국 한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수요 측면 같은 경우는 원유보다 천연가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실 뭐 한파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원유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생산단에서 봤을 때는 사실 너무 추워서 사실 뭐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는 있고 실제로 2021년에 이제 미국 한파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좀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가격 전반의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을 했을 때 한파에 따른 피해를 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펙 같은 경우에는 오펙은 계속해서 생산 전략을 좀 유가에 무게를 두고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유가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월 초에 이제 중간 회의가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장관급 회의에서 이제 관련해서 좀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뭐 올해 증산 계획 취소를 위해서는 유가가 계속해서 $70 아래에서 움직이면서 하방 압력이 강화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 유가 방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뭐 일단 일각에서는 사실 트럼프가 워낙 이제 화석연료 친화 정책 기조를 좀 강하게 보였기 때문에 미국 공급 증가 좀 기대를 하면서 유가가 과거처럼 좀 낮아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원유 생산은 민간 기업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사실 생산 동기가 없기 때문에 너무 낮아지는 유가도 사실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전반적으로 원유 생산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유가가 너무 빠지면 오히려 생산 위축을 좀 유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그냥 현 수준의 유가 레벨에서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기업 경영권 두고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고려연과 한미약품인데요. 두 기업 모두 양측의 지분 경쟁으로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자, 이를 바라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향후 주가 방향이라든지 기업의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경영권 둘러싼 기업들의 분쟁 무엇이 득이고 또 실일까요?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어서 대표님.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진행자로서 사과드립니다. 이거 시간 배분에 실패해가지고 오늘 박 대표님 나오셔서 중요한 얘기 해주시는데
조금 쫓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어쨌거나 영풍 MBK 이쪽하고 고려아연 쪽의 이 분쟁은 작년부터 이어졌고 주가도 엄청나게 지금 급등락 이어지는데 이달 23일 뭐 임시주총이 있나 보더라고요. 네, 중요하죠. 이 사태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박 대표님 한번 압축해서 이걸 사안을 설명해 주신다면. 네. 고려아연은 원래 그 영풍그룹이 네. 장 씨와 최 씨가 만든 그룹인데 예. 이 고려아연이 영풍그룹의 전체 매출액의 한 85%, 영업이익은 95% 정도 차지해요. 어허. 그러니까 사실 영풍그룹의 거의 뭐 고려아연 전부 다. 다죠. 네. 네. 그런데 이 고려아연을 지분은 장 씨가 가지고 있었고 경영은 최 씨 일가들이 계속 해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전부터 계속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 예. 최 씨 일가들이 완전히 이제 기업을 자기 걸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장 씨 일가들이 자기들의 힘을 쓰지 않고 MBK라는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서 예, 이제 경영권을 가져오려고 시도한 것이 시작입니다. 그게 이제 작년 9월 달에 예.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MBK가 주당 83만 원에 공개 매수를 시작했죠. 예. 네, 그게 시작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 공개 매수를 또 MBK 그 고려아연 쪽에서 10월 달에 예. 89만 원에 해서 이제 1차전이 끝났는데 2차전이 뭐냐면 2라운드가 유상증자를 또 하려고. 유상증자. 네. 요거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막혔죠. 지금 소송도 들어가 있고. 네. 요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철회한 상태에서 네. 현재 지분 구조가 영풍 MBK 그 연합이 약 40%, 39.88%. 그리고 최인범 회장 쪽에 있는 고려아연은 우호 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34.6%. 그러니까 지분으로 보면 영풍 MBK가 지분으로는 우위네요.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1월 23일 날 임시주총회 중요한 게 뭐냐면 예. 현재는 이사회가 예. 최윤범 회장의 그 우호 사람들로 13명이 꽉 차 있습니다. 이사회는 최 회장 쪽. 예, 그러다 보니까 MBK에서 이사회를 장악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려 사회이사 12명에 사내이사 2명까지 포함해서 14명을 추천을 올렸어요. 오호. 예, 예. 이사회를 숫자적으로 우세를 해야 되니까. 예. 그 임시주총에서 이사회를 장악해야 3월 달에 있는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걸 결정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를 바꾼다든지 이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1월 23일 날 임시주총회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임시주총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MBK 파트너스가 이제 법원에 의안 상정 금지 네.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MBK 영풍 측이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승리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이유가 나오는 게 지금 집중 투표제 때문이라면서요. 네. 우선 이번 사태에서 사실 가장 저는 돈을 많이 번 곳은 로펌 같습니다. 로펌. 지금 대한민국에 늘어난 로펌 다 들어갔어요. 일단 최인범 회장 쪽은 김현장을 들여드렸고 예. 이번에 MBK 연합 쪽에서는 태평양부터 세종부터 시작해서 대형 화려한 일됐던 법률단을 구성했는데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번 임시주총회 때 상식적으로 보면 40대 34니까 MBK 연합 쪽이 앞설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이유가 이게 이제 이 임시주총회에서 의안 상정을 했는데 이 최윤범 회장 고려아연 쪽에서 아주 지혜로운 의안 상정을 한 거죠. 첫 번째 어떻게 했냐면은 집중 투표제 도입을 먼저 의안 1위로 올렸어요. 집중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네. 의안 1위로 올렸어요. 예. 두 번째는 현재 이사수가 13명이잖아요. 예. 이사수를 19명까지 우리 한정을 하자. 왜냐하면 많은 이제 지배구조를 네. 컨설팅하는 쪽에서 이사수가 너무 많다. 예. 20명 안쪽은 돼야 된다. 근데 지금은 이사회 이사수가 한정이 없어요. 예. 20명, 30명 다 막 들여도 돼요. 법적으로. 예, 현재 정관상 그래요. 네, 정관상. 예. 그리고 세 번째 안이 뭐냐면 양측의 이사 후보 선임을 하는 순으로 이제 상정을 했어요. 의안 상정을 지혜롭게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집중 투표제예요. 예. 이제 집중 투표제가 재밌는 게 제가 이제 한 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예.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요번에 이사 추천이 MBK 연합에서 12명, 예. 14명, 그리고 고려아연에서 7명을 올렸거든요. 예. 한 사람이 몇 표를 다 할 수가 있어요. 한 주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집중 투표제입니다. 그러니까 A, B, C, D 4명의 이사가 다 마음에 들어. 네.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지만 4명 다 이거 투표할 수 있어요. 한 주당 한 번만 한 할 수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아니라 이게 바로 집중 투표제입니다. 그러니까 집중 투표제는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도입된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지배구조의 모범 사례로 집중 투표제를 많이
적용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국민연금- 고려한테 왜 더 유리한 거? 이게 이제 고려인이 왜 유리하냐면 집중투표제는 네, 자기가 지분율이 적어도 네.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집중투표제니까 한 사람이 여러 곳 투표할 수 있어요. 물론 반대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이 집중투표제는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일반 주주, 개미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리한 사람에게 많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주가 한 사람이 그 MBK가 예를 들어서 15%를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은 15%를 들고 있어도 투표 할 수 있는 건 한정이 있는 건데 개인들은 한 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네. 개인이 많아지면 유리해지는 게임인 거죠. 근데 그 개인이 꼭 저 최연범 회장 측을 이건 돕는- 아닐 수는 있지만 아닐 현재로는 분산돼 있는 건 최인부 회장 쪽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주가 많이 분산돼 있는 쪽은 최인부 회장 쪽이니까 집중투표제가 유리해진 거죠. 아, 그런 의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MBK 쪽에서 우선 법원에다가 야 이거 게임 룰이 불공평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네. 의안 상정을 다시 해달라고 네.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약간 MBK 파트너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좀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그런가 봐요. 지금은 양측이 좀 그런 면이 있긴 한데 예. MBK 쪽에 약간 뭐 이 투자자들이나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 돈으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통 뭐 그런 이런 인식이 시선이 좀 있어요. 있어서 예. 이 부분을 뭐 재임법장 측에서는 많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먹으려 그 고려아연을 갖다가 그렇죠. 인수를 한다. 네, 그 인수하는 것 최대- 자체에 대해서 최대 주주로 기념권 인수하는 것 자체를 아주 고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또 그다음 질문 가기 전에 또 사실 이게 한 80만 원 금방 갔을 때 다들 고려아연 냄새 맡고 들어가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하고 털었는데 이게 200만 원을 훌쩍 그러게 넘어갔으니까 말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88만 원대예요. 네. 지금 근데 이미 이 레벨도 그 공개 매수 외쳤던 그 주가를 다 넘어선 레벨 아닙니까? 넘어선 레벨이죠. 넘어선 레벨인데 이제 또 하나의 의구심은 그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 사태를 보면서 대부분 이러다가 말은 뭐 경영권 분쟁이고 뭐 하지만 결국 이렇게 해서 주가 뻥튀기해서 털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그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현재 대주주단 쪽에서는 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는? 왜냐하면 일단 영풍 쪽의 장 회장 쪽이나 네. 그 최인보 회장의 최씨 일가들은 틀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허. 경영권 싸움을 결국에는 이 결론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MBK죠. 예, 그러니까. MBK가 틀고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했는데 네. MBK는 아마 영풍 쪽하고 계약이 돼 있을 겁니다. 옵션 계약이 돼 있어서 바로 예. 엑시트는 못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엑시스 네. 못한다. 그럼 이거는 찐이네요. 그러면 한번 그렇죠. 해보겠다는 거네요. 예, 제로섬 게임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뭡니까? 영풍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다음 달 중에 이제 58일간 조업 정지에 들어간다고요? 이게 이제 영풍 MBK 측으로서는 조금 어떤 좀 불리한 뉴스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고려아연과 영풍이 둘 다 재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영풍은 석포 재련소를 가지고 있는데 예. 고려아연 재련소는 굉장히 친환경으로 지금 사실 재련이라는 게 굉장히 환경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좀 이렇게 그거 하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지금까지도 고려아연에서 공격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환경적 오염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데 영풍은 여전히 그 많은 환경 문제를 고려아연에 묻혀서 가고 있었어요. 아하. 예, 그런데 예. 이번에 이제 석포재련소가 영풍 쪽에 있는 석포재련소를 갖고 있는 대표이사 2명도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 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그 친환경 이거 관련해서 아예 58일간 조업 정지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고려아연을 우리가 이 재련이라는 아주 환경적으로 안 좋은 이 사업을 네. 친환경 사업 비슷하게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왔는데 영풍이 경영권을 가져가면 그렇게 못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고려아연이라는 글로벌 이 비철 쪽에서는 글로벌 넘버원이고 국가기관 산업을 영풍이 과연 경영할 능력이 있어?라고 예. 묻는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이번 한미약품 좀 여쭤볼게요. 이거 경영권 분쟁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한미약품도 아주 복잡합니다. 예. 아까 영풍그룹 고려아연은 예. 두 집안 간의 싸움이 네네네. 있다면 장 씨와 최 씨. 예, 한미약품은 가족 간의 싸움. 가족 간의 싸움. 네. 그 어머니와 딸, 네. 모녀와 형제, 네. 장남, 차남이 형제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머니하고 딸은 한편, 한편. 네. 형제들은 네. 또 다른. 최초의 시작은 이제 그 한미약품의 임성기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네. 상속세가 나왔겠죠. 네. 예, 상속세를 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어머니와 딸이 이 방법을 쓴 게 뭐냐면 OCI 그룹하고 합병을 해서 넘겨서 상속세 재원도 마련하고 한미약품을 영속적으로 경영하는 게 어떠냐라고 먼저 시장에 던졌죠. OCI 그룹이라면 우리가 아는 그 태양광 쪽 네,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OCI가 오케이하고 한미약품과 OCI가 합병을 해서 한 그룹으로 가려고 발표를 했는데 네. 여기에 형제가 반기를 든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아들들이. 없어. 예.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1차전이 됐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한양정밀의 신동국 회장이라고 있어요. 예. 이분이 임성기 회장의 강화도 같은 고향인데 고향 후배입니다. 이 신동국 회장이 14.5%나 주주분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요. 실제적으로 2대 주주입니다. 예. 자기 캐스팅 보드를 주고 있었는데 네. 제일 처음에는 형제 쪽에 손을 들어줬어요. 어허. 예. 그래 한미약품 팔 수가 없어 라고 들어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동국 회장이 다시 송영숙 회장과 임주연 두 모녀에게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이 지분 싸움을 하다가 예. 이번 지난주에 이 장남인 임종윤 예. 그 한미사이언스 이 사내 이사의 지분의 5%를 이 삼인연합이 5%를 사오기로 하면서 일단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그 PF 하나가 들어와요. 바로 라테팡스라고. 네. 사모펀드가 들어왔다고요? 예. 네. 라테팡스를 만든 분은 KCGI 출신의 대표인데 라테팡스가 사실은 이런 경영권 분쟁을 뒤에서 많이 이끌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시장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현재는 이 신동국, 라테팡스, 송영숙 회장, 그다음에 임주연 부회장 이 4인 연합이 54.4%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일단 경영권 확보로 끝났고 경영권 분쟁은 일단 종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한미사이언스도 한번 시세가 한번 팍 났다가 그냥 원위치에서 지금은 횡보하고 있고. 그렇죠. 한미약품은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은? 한미약품회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경영권 분쟁을 끝났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호재로 만약에 이쪽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건 끝났다. 정리되었다. 예. 이제 순수하게 한미약품의 펀더멘털로 가라. 펀더멘털로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아하.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양시장 지금 보니까 외국인 좀 거래소에서 지금 1,400억 원 넘게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 시장 자체는 좀 보합권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쪽이 낙폭이 조금 커지네요. 예. 네. 아이고 그래도 저는 이 정도만 해도 고맙습니다. 그냥 우리 시장 요즘 정말 기특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선방한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SBS 비즈 죄송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퇴근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